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진단 플러스의 김윤신입니다. 복지TV의 이슈진단 플러스는 매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해법을 모색하는 복지방송의 대표적 시사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진단 플러스에서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오늘은 미세먼지가 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위험한지에 대한 인간의 건강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은 기상 조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바람, 기온 등의 기상 현상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데 기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주신 임명욱 교수님과 방기성 박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임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KU에 대해서 미세먼지 예보 센터장을 하고 있는 반기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는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는데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설명과 또 다른 1급 발암물질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해한 것인지 임명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WHO는 세계보건기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안에 IARC라는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2년에 경유자동차의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처음 했고요. 그게 이제 112번째 물질을 정의한 겁니다. 그 이후에 2013년에는 이러한 경유 내연기관으로부터 나온 먼지가 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미세먼지도 발암물질로 정의해도 되겠다라고 좀 더 확대된 해석을 해서 2013년에 가서 포티에 등의 전문가들 24명이 113번째로 미세먼지, 도시에 있는 미세먼지를 주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의미 자체는 인간한테 정확히 증명되어진 물질의 발암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등급들을 1등급이나 2등급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체에 미치는 정확한 발암물질의 등급에 대한 것들이 정의되어지지 않았지만 동물이나 그 이외의 여러 생태계 내에서 나타난 근거들을 정확히 발암성에 대한 근거로 써서 네. 2등급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1등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확히 정의되어진 것은 인간한테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발암의 원인으로서 지적되어진 부위는 폐암에 대한 발암률이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러한 미세먼지에 노출량이 많은 사람들이 한 8.6배까지 증가되어진 사례나 방광암에 대한 것들이 한 2.6배 이상 높게 발암 등급에 영향을 주었던 역학적 근거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해석되어진 물질이라 우리가 접하는 물질 중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대표적 발암물질이 바로 미세먼지라고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1급 발암물질이고요.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의 예를 혹시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가장 네. 많이
들어본 것들이 소각을 통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네. 또 건축자재에 많이 쓰이는 석면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내 공기질에서 문제가 되는 라돈과 같은 물질들이 네. 발암성이 굉장히 크면서도 네. 인간한테 명확히 암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들 그것들을 대부분 다 1급 발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은 어떻습니까? 니코틴은 아니고요. 담배 자체가 예. 전체 1급 발암 예. 물질에 같이 포함이 네,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나쁜 미세먼지의 발생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로 어떤 기상 조건에서 달라질 수 있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기상 현상에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뭐 이 미세먼지를 날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기압계라든가 이런 날씨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일 뭐 비슷한 정도의 양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날은 낮단 말입니다. 이게 거의 뭐 전적으로 날씨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날씨 영향에서 가장 큰 것이 바람이죠. 네. 일단 뭐 바람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부는 바람과 수직적으로 부는 이런 난류 같은 두 가지의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수평적으로 부는 바람이든 수직적으로 부는 바람이든 이게 강해지면은 미세먼지가 확산이 빨리 됩니다. 네. 확산이 빨리 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통상 이 국립기상과학원 연구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이상일 경우에는 초속 2m 이하 정도의 바람이 불 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연관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대기가 안정해야 된다는 점이죠. 대기가 안정해야만 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현상이 돼서 고농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불안정해지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 확산을 하든 겨울철에는 이 지표면이 차다 보니까 대기가 좀 안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라든가 초봄 같은 데 농도가 높아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낮에 기온이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전에는 좀 농도가 높다가도 오후에는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대기 안정도 때문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가 영향을 주죠. 일단 뭐 비가 내리게 되면은 미세먼지 씻어주는 그런 세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 같은 경우는 약하게 내릴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시간당 한 5mm 이상 정도의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낮춰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네 번째가 습도인데 사실 습도가 높으면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아지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대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보면 왜 하늘이 우리가 뿌옇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개 이런 날이 연무라든가 방무가 낀 날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습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개 습도가 높은 날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뭐 삭스나 낙스, 질소화물 이런 것들이 대개 2차 생성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습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습도도 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줄 때 그때 이제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죠.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대륙성 고기압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일단 대기가 정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한다는 얘기는 다른 조건과 맞물리게 되면은 그만큼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사회상에 있을 때 그때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최근에 2018년에 발표에 의하면은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연간 한 700만 명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700만 명의 사망이 주로 어떤 질병에 의한 사망 수인지 또 사실은 이제 대기오염 전체에 의한 700만 명인데 미세먼지만을 또 그 영향에 의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WHO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망자 수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을 사는 것보다
덜 살게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조기라는 말을 붙여서 조기 사망자 수라는 표현이 정확히 과학적 근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살게 된 수명보다 짧아지는 거에 원인으로 작용한 질병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합산을 합니다. 저도 뭐 다 외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요번에 700만 명에 대한 추정은 허혈성 심질환이 이제 34%였던 거고요. 급성 하기도 질환이 21%, 그다음에 뇌졸중이 2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18%, 폐암이 7% 등으로 해서 2만 5천 명 정도가 대기오염에 의한 전반적인 것들로부터 사망을 한다라고 추정을 했고, 이 사망의 근거가 되는 부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역학 연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건강 피해가 있었던 것들을 합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이 컸던 것들은 역시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성적으로 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폐암까지를 합산을 한 것이 한 70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표준화된 자료를 그냥 WHO에서는 제안을 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국가마다 미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차이가 좀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자료를 제안한 적은 없고요. 개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그 연구에서 사용했던 기간에 대한 해석을 갖고 WHO 값들을 적용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표준화된 한국의 자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만 갖고 우리나라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추정을 한 수치를 보면 보통 한 12,000명부터 한 25,000명 사이 정도로 추계되는 예측치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인원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계절별로도 이제 이런 사망 수가 다르게 나타날 건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이제 심한 경우에 우리가 그 원인이 기온 역전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자연히 이제 뭐 스모그 현상 등으로 인해서 뭐 가시거리가 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반 박사님께서 기온 역전과 그 가시거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그 기온 역전층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 대륙권은 상층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죠. 낮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겨울철엔 지표 냉각으로 인해서 복사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표면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데 그 위에 있는 상층 공기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층이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고도까지 일단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역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전층 또 그 위의 고도는 기온이 또다시 낮아지는 정상 고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전층이 만들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역전층의 높이까지, 그러니까 역전층이 예를 들어서 한 1,000m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공기는 그 위쪽으로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정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층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되지 않고 역전층 아래에서 계속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농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 기온 역전이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서울대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역전층의 높이가 낮을수록입니다. 그러니까 층 두께가 낮을수록 미세먼지가 상당히 고농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넓을수록 아무래도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좀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이제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전층이 만들어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은 가시거리는 굉장히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산란시키거나 또는 흡수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가시거리 같은 게 이제 짧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는 습도가 좀 높아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 같은 것들 갖다 2차 초미세먼지 생성물로 만들어주고,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미세먼지보다는 가시거리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시거리 같은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군에서 항공기 운용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연구한 걸 보면은 실제로 이제 대개 3마일, 이 가시거리가 3마일 미만을 우리가 이제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3마일 이상 되면 그냥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데 3마일 이하가 되면 계기 비행을 해야 되고 대개 1마일 이하가 되면 이제 비행을 못하게 하는데요. 대개 이 농도가 한 100에서 151 마이크로그램일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때 3마일 미만 정도로 나타내는 가시거리 나타나는 확률이 7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거리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151 마이크론이 넘었으면은 한 100% 정도 3마일 미만은 200 마이크론이 넘었으면은 거의 다 1마일 미만으로 가시거리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올해 그 3월 초에 이제 전국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서울의 그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있는 비행기들이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금지가 됐거든요. 바로 이 가시거리가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하면은 가시거리도 굉장히 짧아지죠. 작년 1월에 그 중국 세냥 같은 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4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도로가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1,400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까우면서 먼 거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먼 거리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로 이 초미세먼지가 이제 가시거리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가 겨울철뿐만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악화되는 것이 이제 최근의 현상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치매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주로 앞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호흡기 질환 이외에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속설처럼 이야기하는 뭐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식도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경로가 달라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사회적 속설입니다. 따라서 이제 호흡기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면 코털도 사실은 먼지를 좀 걸러주는 큰 먼지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윗부분을 상기도 밑에 부분을 하기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피부들은 점막이라고 굉장히 약한 그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보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피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섬모라는 실리아라는 놈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입자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쳐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먼지는 자꾸 작아지는 그런 속성을 갖다 보니까 섬모가 이러한 먼지를 제거시켜주는 제거 능력이 급격히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호흡의 마지막 부분인 폐포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호흡기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는 한 3억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무풍선과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이 주로 달라붙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들이 용출이 되어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2002년에 이제 벨기에 연구팀에서 이론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먼지를 아주 작게 나노라는 크기로 0.0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로 먼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발광물질을 발라서 실제로 호흡을 시켜서 봤더니 이것들이 단지 폐에만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악 쪽에 얼굴의 하악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던 것들이 관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악 쪽으로 먼지가 넘어가려면 요 뒤에 코 뒷부분에 작은 주름이 있는데 먼지 사이즈가 아주 작아지다 보니까 이 주름 틈새로도 먼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먼지 사이즈가 작아지면 코 뒤의 호흡기의 코 뒷부분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촬영 결과에서도 이 하악 쪽에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이때부터 그럼 직접 뇌에 주는 영향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질환 중에 뇌 치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뇌졸중에 대한 거. 이래서 주로 이제 뇌 연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주로 중추신경 계통 쪽을 통해서
DNA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염증 반응에 대한 것들이 주로 인체 내에서 미치는 가장 대표적 반응으로 해석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것들로 네. 해석을 해서 이것들이 결국 치매나 여러 가지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까지도 최근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 안에 있는 성분 가운데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유해 물질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네.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 중에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산화성 손상이라는 네. 반응이 있고 혈액 중에서 대식세포가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작용을 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 주변에 활동을 한 만큼의 염증 매개 물질들을 만들다 보니까 염증 지수라는 것이 높아지게 돼서 결국 혈액의 점도가 네. 높아지면서 혈액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빠져서 심혈관 계통의 질병들이 악화되는 그러한 기전들이 가장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온몸에 퍼뜨려 나가는 그런 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계절별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나타났는데 계절별로 이제 혹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유입이 얼마만큼 많이 됐다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혹시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영향으로 인한 그런 사망자 수가 어떻다든가 조기 사망자 수가 그런 혹시 수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죠. 보건영양연구소가 2019년 그 지구 공기 상태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대기 오염 물질 안에는 뭐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상당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한 사망하는 수가 연간 중국 같은 경우는 124만 3천 명 정도 된다.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한 3만 8,800명, 우리나라가 17,300명 정도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뭐 대개 중국이 가장 극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이런 나라들은 한 10만 명 전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환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개 오염으로 사망하는 숫자 중에서 초미세먼지, 실제로 이제 건강에 영향은 초미세먼지가 훨씬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수는 그쪽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중국이 85만 한 7천 명 정도, 북한이 10,000명, 우리나라가 한 16,100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의 한 94% 정도가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로 일단 그쪽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이 보건환경연구소는 이런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구인의 평균 수명이 한 1년 8개월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전 지구인의 평균 수명이 한 20개월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하여튼 대단한 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정한 물질로 인한 평균 수명 감소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 외에 우리 대기 오염 물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특히 이제 요즘 여름철에 오존이라는 물질이 또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런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와 결합됐을 때는 우리가 뭐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결합됐을 때 더 어떤 영향으로 인한 그런 수치나 또는 결과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지금 그 사람의 건강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물질이라고 그러면 역시 오늘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쪽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데 앞서 이제 그 반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상현상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름이 되어지면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좀 낮아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VOC라 그러는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나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들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2차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오존이란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서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존이 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지금 5월 달에
오존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여름에 일사량하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2차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도로 지금 몇 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면 5월달 오존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그런 좀 특이한 현상들을 갖고 네. 있다 보니까 5월달은 미세먼지와 오존이 동시에 경보나 위험 수준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 이 두 물질에 대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거나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오존과 같은 물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위와 같은 부위에서 건강 피해를 주는 물질들은 네. 틀림없이 상승 효과라는 것들이 네.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존은 불행하게도 주로 이제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일부 뇌졸중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서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하고 오존이 동시에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치매라는 증상에 대한 것들을 코호트 연구로 이제 만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네. 연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농도가 동시에 높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발생률에 대한 것들이 한 138%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질소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같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발생 원인이 같은 물질은 동시에 높게 나타날 확률들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경유자동차에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경유 차량들이 늘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좀 더 관리의 원칙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은 같은 발생원에서 동시에 발생이 되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피해의 부위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건강 피해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리의 기본 원칙들을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미세먼지 이외에도 우리가 오존이라든가 다른 대기오염 물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임 교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의 대표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기 사망 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제가 일부 어떤 시청자들 또는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는 그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은 못하기 때문에 역학적 연구라든가 지금 코호트 연구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조금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역학 연구하고 코호트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렇죠. 점을 보는 주역의 역학도 있습니다만 질병 역자를 써서 네. 질병 발생률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높은 곳과 낮은 곳들을 보통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역학 연구는 보통 한 10년 정도 그래서 장기 연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한 10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집단 내에서 그 물질하고 연관된 요인 때문에 질병이 증가된 율을 계산을 해냅니다.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부터 측정되어진 결과들을 갖고 80년대 후반에 이미 미국에서는 질병 발생률에 대한 기울기로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한 예가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역학 연구의 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먼지 때문에 발생되는 폐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던 부위별 사망률의 기여율을 합산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과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제 역학 연구고요. 코호트 연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집단을 정해놓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대만에서 9만 5천 명에 대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 대한 치매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미세먼지, 그다음에 오존과 같은 것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한 것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까지 진행되어져가는 발생률에 대한 것들을 대상 집단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을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 집단에서 발생되는 발생률에 대한 해석 이것들을 코호트 연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주 설명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니까 각 나라별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예방책을 위해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미세먼지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국내에 어떤 지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어떤 정도인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기준은 네.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지키는 기준은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스탠다드의 의미는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네. 권고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WHO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한테 건강 피해가 있는 것들만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갖는 기준보다는 굉장히 좀 엄격한 수준에서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PM10이라는 것은 연평균 20이라는 낮은 숫자로 결정을 하고 있고 PM2.5는 10 이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키고 있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건강 피해가 나타난 근거가 있는 가장 낮은 숫자를 WHO는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가 낮출 수 있는 기술적 수준, 그다음에 여기에 낮추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행정적인 스탠다드라는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WHO에서 제안한 수치에다 그 국가들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행정 기준인 스탠다드라는 것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WHO에서 제안한 것보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PM2.5와 같은 것들의 기준은 연평균은 15, 그다음에 24시간 기준을 35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의 수준은 현재 미국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수준이나 미세먼지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엄격한 상태로 작년에 이제 강화한 기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운 정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도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대표적인 건강 영향을 관련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언젠가는 WHO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연 이제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시민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가이드하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 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어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평균, 일평균 그 기준이 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연평균 같으면 15 마이크로그램 정도, 다음에 일평균 같은 건 35 마이크로그램인데 이제 물론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10이나 25에 비해서는 좀 높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했는데 기준을 실제 우리나라 현재 초미세먼지 연평균이 26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준보다 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낮추겠다. 대통령께서도 그래 공약을 하셨지만 실제로 기준을 15까지 우리가 과연 낮출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기준을 갖다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낮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이라도 상당히 아주 적정하고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수준은 기술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어디서 얼만큼 발생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에 따라 표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 한 절반 정도를 현재 이해하고 있는지 국가는 60 내지 70% 정도를 이해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정도보다는 월등히 좀 아직 부족한 정도에서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갖고 관리의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로 충분한 충족되는 어떤 관리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의 정도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것들의 추정에 국가가 좀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미세먼지 해결 방안이 뭐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공 강우를 쓴다든가 뭐 대기 중에 또 미세먼지 흡입하는 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우리의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방법이 향후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인공강우 문제는 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어쨌든 저도 기상을 하고 있고 또 인공강우에도 이전에 참여를 했었고 그런 사실 인공강우가 현재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강우라는 것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나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은 날,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해야 할 날은 거의 구름이 없는 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7일 동안 발령됐던 때 날씨로 보면 실제로 맑은 날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가 안정되고 정체돼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구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강우를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혀 없냐? 아니요. 있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 구름이 있는 날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공강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비를 증가시키는 기술이거든요. 증후 기술인데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거의 현재까지는 0.5mm 이상의 그 증후 실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갖다가 인공강우로 해결을 하려고 몇몇 나라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현재 최근에 이제 기상청이나 환경부에서 또 드론을 이용을 해갖고 인공강우 실험 또 했거든요. 4월에. 그러나 사실은 성과는 없었다고 일단 판단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청정기 지난번에 이제 3월 7일이었죠. 환경부 장관께서 이제 유 옥상 위에다가 공기청정기죠. 스모그 프리 그런 거 같은 건데 사실 하여튼 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과학적인 것들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쨌든 유럽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그런 쪽 연구를 하면 앞으로 획기적인 기술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이렇게 획기적인 대책이나 아주 그냥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려는 그런 조급함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인공강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TiO2 다 좋은 기술이고 쓰임새가 있는 기술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에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턱없이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뭔가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선택들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좀 정확히 판단의 근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들과
그랬을 때 만약 가시적 효과나 진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릴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진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쪽으로 가야지 이 부분을 모험을 하듯이 혹은 또 해본다라는 의미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정책은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위험한 정책이 되어질 수 있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네.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은 좀 더 명확히 규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것들 위주로 써나가는 것이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이제 최근 기후 변화가 아주 세계적인 그 사회적 이슈로 돼 있는데 미세먼지 영향과 또 기후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일단 뭐 지금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어쨌든 기온 상승 아니겠습니까? 네. 온실가스들 인해서. 근데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어느 정도 기온 상승하는 것을 뭐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나오는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 사실 피드백된다는 것이죠. 기후 변화 예를 들어서 호우와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대기 쪽에서 이 미세먼지가 기후라든가 이런 쪽과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연구는 거의 최근에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것들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대기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네. 결국 기후 변화의 상관성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돼야 하리라고 네. 봅니다. 예. 네.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또 건강 영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3월 달에 있었던 고농도 미세먼지 때 하나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람의 강도가 1.8m/s까지 서울의 풍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이 2.8m/s였는데 결국 이제 이런 설명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기상 현상조차도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어느 정도의 추측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온열 질환과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질병들이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결국 질병 발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결국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논의를 거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 역시도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하면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부분들의 발생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에 대한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사용을 최대한도로 자제하거나 줄이는 쪽에 대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고 에너지에 대한 것들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아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의 기상과의 연관성, 건강 피해와 예방 대책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